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올해 주가 그러면 상고하저라고. 아, 상고하죠. 아, 그것 네. 때문에 상반기가 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2022년 주식시장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기초에 충실하면서 또 투자 기회를 잡아가야지 시장이 살아났을 때 또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작년에 2022년을 전망할 때 좀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섹터들이 많았었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고, 조선 섹터를 담당하시는 하나투자증권의 이봉진 팀장님을 모시고 조선에 대해서 딥다이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분석팀 이봉진입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은 예. 좀 2주 정도 되긴 했는데 그 EU에서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심사를 불허했다는 예. 그런 뉴스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그렇게 예상하셨던 분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좀 어떻게 되냐. 또 시장에서 이 뉴스를 통해 가지고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게 있거나 이런 게 좀 빅 뉴스인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뭐 이게 처음 인수합병을 발표했던 때에서는 이게 사실은 뭐 EU도 쉽게 통과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봤던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EU 쪽,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공정위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는데 네. LNG 선박에 대한 어떤 독점, 네. 예, 요 LNG는 주에서. 한국이 장난 아니게 그렇죠. 잘하니까요. 한국이 예. 잘하는 뭐 2021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점유율이 90% 정도까지 네. 가까이 됐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LNG 선에 대한 뭐 수주 제한 뭐 이런 얘기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LNG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네.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지는 선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으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분야가 LNG 쪽인데 네. LNG 수주를 EU의 어떤 제한으로 인해서 못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을 M&A 하면서의 어떤 실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희는 이런 상황이 되면 굳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특히나 이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또 대규모 적자가 또 발생을 하면서 네. 처음에 인수하기로 했던 그 가격에 대해서도 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이번에 EU의 발표는 좀 예견되었던 그래서 아마도 승인이 불허가 되는 게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LNG를 못 가져올 거면 합병이 안 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굳이 가지고 네. 와서 LNG 수주를 우리나라가 적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맞아요. 생각을 사실 했던 대조양 같은 경우에는 막 멤브레인 방식의 17만 입방 이상 LNG 선도 잘 만들고 LNG 추진선도 만들고 LNG 쪽에서는 뭐 월드 넘버원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작년에 저희가 에너지하고 조선 쪽 다룰 때 유럽에서 이것도 연말에 좀 그런 거네요. 작년에 유럽에서 예. 에너지 가격이 너무 그렇죠. 그 신재생으로 예. 전환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LNG 가격이 막 맞습니다. 치솟아가지고 예. 이쪽으로 올해 물동량 전망도 좋은 편인데 맞습니다. 이거를 또 한국 회사가 막 90%씩 가져가 버리면은 엄청 끌려갈 거니까 또 그쪽에서 갑자기 반대로 나와가지고 롱텀하게 보면은 그래서 좋게 해석하려고 약간 좀 그렇게 한 것도 있고, 했으면은 정말 대박 날 수 있었을 건데 약간 아쉽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는데, LNG선 없는 건 아까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올드한 드립이라 그래서 홍철 없는 홍철팀이라는 드립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 뉴스 한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 중동 쪽 진영적 위기가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일대는 LNG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예. 파이프라인들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 LNG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가 앞으로 좀 불꽃처럼 튈 수 있거나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거든요. 예. 이게 당장 조선이랑은 좀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뉴스지만, 혹시 이런 리스크가 조선 섹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당연히. 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뭐 현재로서는 어떤 뭐 상황을 좀 예측하기는 쉽진 않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이슈가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라고 하는 이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일단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럭저럭 말씀드리기가 예,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 러시아 쪽에서 LNG를 그러니까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들여오고 있는 비중이 많고요. 특히 뭐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그런 것들도 가스관도 있기 때문에 가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LNG라고 하는 게 계절적으로 보면 그 난방 수요들 때문에 겨울철에 운임이 좀 급등하고 봄이 되면 이제 다시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뭐 1월 초까지 LNG 운임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LNG 운임이 조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에는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 모습대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에 이제 결국은 뭐 이게 뭐 사태가 벌어졌다,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단기로 가느냐 장기로 가느냐에 따라서 LNG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이 개입해서 이게 단기에 이게 뭐 전쟁이 빨리 끝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LNG 전 세계 수급의 펀더멘탈 뭐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LNG 가격은 기존대로 가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전쟁이 터졌다라고 하는 이슈가 일시적으로 LNG 가격에 충격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빨리 끝난다거나 하게 되면 다시 가라앉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좀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각국이 또 어떤 스탠스를 보이느냐, 뭐 미국이나 유럽이 어떻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LNG에 대한 어떤 중장기 가격 전망은 또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뭐 일단 뉴스 그 진행 경과를 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은 뭐 맞는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이 조선 섹터도 영향을 받을 만한 sek터이기는 하죠. 에너지랑 특히 LNG선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좀 기본으로 가서 QPC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특히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상승이라든가 이런 매크로적 변수 때문에 섹터들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또 어떤 섹터는 반대로 지금 각광을 받고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후판 가격 상승 때문에 선박의 원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네거티브하게 작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역시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은 코스트가 어떻게 될 걸로 좀 보는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코스트와 함께 성가는 그러면 저희가 수주하는 선박의 선가는 어떤 지금 흐름인지를 그리고 또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코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작년이 워낙 많이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면서 좀 이슈가 됐던 것 같고 지금은 다행히 이제 뭐 철광석 가격도 조금은 안정세를 찾고 있고 후판 가격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내렸죠. 이제 가격이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해 이제 조선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또 대규모 충당금을 설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C와 관련된 이슈가 올해는 그렇게 지난해처럼 이제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지는 못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오름세를 계속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선가가 2020년도 말에 클락슨이라고 하는 기관이 발표하는 성과가 인덱스 기준으로 126이었던 게 지난해 말에 이제 153이었고요. 올해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 지난해 이제 성과 굉장히 많이 올랐죠. 1년 동안 120에서 153이면 뭐 거의 20% 이상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1월 달 들어서도 지금 154포인트로 지난해 말 대비 지금 이제 한 달이 채 안 된 기간이지만 1포인트가 올라 있는 거죠. 이제 이 154포인트에선 최근 한 2, 3주간은 그대로 154포인트가 유지되고 있긴 합니다만 개별 선종의 선가로 들어가서 보면 오름세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강점을 갖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LNG 선박 같은 경우가 지난해 말 가격이 2억 1천만 달러입니다. 이게 이제 뭐 개별 그 회사들이 수주하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클락슨에서 정해놓은 일종의 표준 선가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게 2억 1천만 달러였고 지금은 2억 1,300만 달러로 300만 달러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컨테이너선 23,000 TU급의 컨테이너선도 지난해 말이 1억 8,900만 달러에서 지금 1억 9,20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매주 발표되는데 클락슨이라고 하는 데서 매주 발표를 하는데 보면 인덱스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 개별 선종의 단가가 전주 대비해서 뭐 100만 달러 정도씩은 네. 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가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고요. 저희가 뭐 선가에 대해서는 올해 160포인트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소들이 지금 2024년도 도크까지는 다 채워놓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아직도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가 보면 뭐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쪽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 검역이 강화되다 보니까 컨테이너 선들이 들어와서 하역을 하는 데까지 이제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오래 걸리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컨테이너 선 쪽에 어떤 운임 강세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뭐 이런 쪽의 어떤 선박 수요들 그다음에 조선소 입장에서는 그 공급이 2024년까지는 다 차 있다 보니까 선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요 얘기를 들으니까는 저희가 작년에 올해 좀 유난히 좋게 봤던 게 저희가 선종이 뭐 LNG랑 컨테이너랑 탱커를 봤을 때는 올해 좀 탱커가 제일 좋지 않냐.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LNG가 좋았는데 LNG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의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단기적으로 그 기저 전력이라고 뭐 할 발전 전력이라고 할 만한 발전원이라고 할 LNG를 좀 수입해서 쓰고 하면서 LNG가 좀 탄탄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컨선보다는 뭔가 탱커 쪽을 좀 더 그 정상화에 따라서 포커싱을 맞췄는데 방금 말씀하신 얘기는 컨테이너선도 뭐라 그럴까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면 좀 더 좋게 볼 수도 있다는 포인트인가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은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뷰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조금 이제 이 중국 쪽의 코로나 이슈로 운임이 생각보다 조금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난해 컨테이너선 발주가 2007년 수준을 넘어설 만큼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대체로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발주가 나오고 나면요. 다음에는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는 올해 작년만큼 나오기 어렵다. 작년에 반도 나오기 어렵다라고 솔직히 좀 보고 있고요. 작년에 그 최선호주는 뭐였었죠? 작년에 최선호주 작년에 컨테이너선 좋다고 봤죠. 그러시군요. 올해 최선호주랑 이 선종별로 약간 엮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는 저희가 탱커를 좋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도 최선호주는 현대미포였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선종별로 보면 LNG선, 컨테이너선 이런 대형 선박 위주로 굉장히 좋은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런 어떤 IPO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EU의 이 승인이 이제 작년에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EU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뭐 추가 증자 등을 해주기 위한 IPO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자본 증자 이슈에서 빠져 있는 기업을 고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현대미포를 말씀드렸던 거고. 올해는 그런 이슈는 이제 뭐 EU에서 승인이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증자 IPO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삼호중공업 IPO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증자 이슈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선종별로 봤을 때 올해는 탱커선, 특히 정유운반선,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선 중에서도 발주가 나온다 그러면 오래된 컨테이너선이 많았던 그 작은 사이즈의 컨테이너선 그쪽에 발주가 나올 테니까 현대미포가 주로 타겟팅하고 있는 시장이 올해 괜찮을 거다라는 점에서 이제 현대미포를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탑픽은 동일합니다만 그 탑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달랐다라고 말씀을 작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펀더상으로는 현중을 굉장히 선호할 만한 타이밍이었는데 그 한조양이랑 그 분할 상장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본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증자 대조를 인수하게 됐을 때 증자도 대규모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마음은 저쪽에 있었지만 차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차선으로 미포를 선호했던 건데 올해는 펀더멘털리 미포가 좋다는 분이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건설도 그랬었는데 근데 원래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좀 나오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탱커 같은 것도 그런 게 좀 있나요? 아니면 꾸준하게 좀 나오는 편인가요? 탱커 수주가?
탱커의 수주가 작년에 사실은 좀 많이 부진했어요. 네. 많이 부진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업이 한 3년 주기 사이클을 보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개별 선종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한 3년 주기의 사이클들이 반복이 되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가 지난해 되게 좋았던 이유가 사실은 2018년도경에 컨테이너선 발주 사이클이 한번 왔어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로 이 컨테이너 선사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발주를 한 번 미뤘고 네. 그렇게 발주가 밀리다 보니까 2020년에 생각보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컨테이너 물동량도 안 줄어서 공급이 적어지다 보니까 운임이 급등하면서 이제 지난해 대규모 발주로 이어졌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탱커도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오일 수요에 대한 피크가 계속 피크아웃 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탱커선에 네. 대한 발주가 그렇게 핫하게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를 탱커 발주가 쉬었죠. 네. 그래서 올해 탱커의 공급 증가율이 2% 정도 될 거다라고 클락스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이런- 중공 기준으로, 예. 인도 기준으로. 예, 예. 네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올해 탱커의 물동량은 위드 코로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 한 8% 늘어날 거다라고 물동량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박의 공급량과 물동량이라고 하는 수요 증가율 간의 괴리가 올해 굉장히 커지는 선종이 탱커선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8%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치가 작년 말에 나왔던 전망치 대비해서 2%포인트나 또 올라간 겁니다. 지난해는 올해 탱커 물동량이 한 6%포인트 정도 늘어나겠구나라고 네. 클락슨이 예상을 네. 했었는데 올해 초에 나온 자료 보면은 지금 8% 정도 네. 늘어날 거다. 네. 예, 그러니까 2%포인트나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탱커에 대한 수요는 올해 굉장히 강한데 선박의 공급이 적어지면 지난해 컨테이너선에서 나왔던 것 같은 운임에 반등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PC선의 운임을 살펴보면 PC선 운임 같은 경우에 스팟 운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네. 스팟 운임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큰 오히려 조금 빠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만 정기 용선료라고 있어요. 네. 타임 차터 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PC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올해는 탱커 발주가 많은 해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일단 좋네요. 근데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시점이 그 1월 말이어가지고 예. 이제 2021년 4분기 실적하고 2021년 연간을 결산하고 이제 22년을 예상해보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실적 시즌에 대해서 유난히 좀 예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진입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지금 한 3주 차까지는 좀 매크로가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실적 발표하는 기업마다 또 그 임팩은 다른 것 같아요. 좀 유난히 성장성이 떨어지거나 실적이 안 좋으면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적 시즌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서 저희가 작년에 4Q 때 뉴스를 보면은 현대중공업그룹이 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해 가지고 약 6천억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이제 대법에서 졌잖아요. 그렇죠. 지게 되면서 그거를 작년 4Q에 조금 반영하게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게 주가에 좀 반영됐는지 현중그룹 전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당연히 이게 4Q 실적이 좀 나오겠죠? 네네. 네. 근데 이 최 작가님도 예전에 애널리스트 네. 해보셔서 잘 아시지만 네. 사실은 이 어떤 실적이 주가에 주는 충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네. 더 충격적으로 숫자가 안 좋게 나온다거나 그렇죠.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렇죠, 더 그렇죠. 쇼크냐 서프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숫자만큼 나왔냐 아니냐의 그렇죠. 차이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조선업종을 봤을 때는 이게 보면 과거에도 뭔가 실적보다는 수주에 좀 더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수주는 네네. 확실히 실적을 선행하는 변수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따라서 4분기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임금 이슈 때문에 뭐 이걸 어쨌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비용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게 4분기 숫자가 좋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지난해 말에 판결이 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진 이슈인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사실은 4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에
충격은 뭐 그것보다 만약에 숫자가 더 많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없다면, 근데 그럴 가능성은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실적 발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을 거다라고 일단 저는 예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에 대한 어떤 손익에 대한 전망치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20년도부터 이 선가가 이제 그러니까 2020년을 지나면서 2021년에 선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했고, 이 부분들이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에 반영되게 될 테니까 올해 이익이 과연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각사들이 그 매출 가이던스는 올해 제시를 했지만 올해 손익에 대한 것들은 사실 아직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망치들을 실적 발표하면서 정보를 제공이 됐을 때 오히려 그게 좀 더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시선이라는 거는 과거 실적보다는 올해 조금 기대감이 약간 있다는 거군요. 뒤로 갈수록 성과가 올랐던 거를 믹싱하면서 매출이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러면 4분기 실적 시즌에 어떤 주제랄까?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사는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는 바로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이익 증가폭이 커진다라고 하는 게 조선소들의 의견이긴 한데요. 그래도 올해 뭐 분기별로 봤을 때 뭐 어느 분기 정도부터는 실적 개선이 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 그러면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연초에 조선 섹터를 이렇게 좀 깊게, 그리고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저희가 논쟁하듯이 Q&A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좀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정보를 전달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보다 더 생생하게 지금 금융시장이랑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그다음에 투자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다루긴 했는데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펀더멘탈한 걸 선종별로 다뤘었고, 그리고 올해는 확실히 그 탱커 시황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 또 작년부터 성과가 좀 대폭 상승을 했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120에서 지수상 거의 150대까지 올라간 건 20% 이상 올라간 건데, 그런 게 믹싱 되면은 롱텀리 올해 말 내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지실 것 같고, 그리고 신규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같이 올라오는 한 해가 될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봉진 팀장님이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약간 좀 상저하고씩 그런 흐름을 보면서 주가가 강세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실적이라는 그런 불확실성의 변수가 지난 시점부터는 주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만한 그런 찬스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까요? 근데 한 가지 딱 정정드릴 게 있는데, 이제 저는 올해 주가 그러면 상고하저라고. 상고하저로. 그것 때문에 상반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구나. 하반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역시, 하는 이런 것들이 먼저 선반영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선주 주가 흐름은 상고하저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팍 그냥 불꽃 상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오늘 이상 마무리를 하겠고요. 새해 첫 그 도날리를 수고해 주신 이봉진 팀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인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널 한눈에 알아봤어. 내 투자 성과를 한눈에 쳐. 스텝스.